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다고요. 얘가 뭘 잘못 먹었나? 기억도 나지 않는 30년 전 얘기를 왜 지금 꺼내는 거야? 너 어떻게 네 동생을 버릴 수가 있어? 우리가 그동안 이 동생 찾는다고 30년 동안 그 고생을 했는데 이때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세상 효자인 척 엄마 아빠를 속여왔던 거니? 전 정말로 모르는 일이라고요.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옛날 기억은 전혀 나지도 않는다는 동생 말만 믿으시는 거예요. 기억상실증 걸렸다면서 어떻게 제가 자기를 버린 기억만 골라서 기억하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형님, 30년 만에 형님 얼굴 보자마자 형님이 절 버렸던 그날의 기억들이 다 돌아왔다고요. 아빠가 저만 좋아한다면서 부모님 안 계실 때마다 몰래 절 괴롭혔잖아요. 아니, 승진아, 너 진짜 그게 사실이야? 내가 너한테 좀 엄하게 했다고. 어떻게 동생을 버릴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냐고.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이리 와. 민재야, 30년 전에 네가 가족들 잃어버린 날 네가 네 말로 사라졌던 거잖아. 빨리 사실대로 얘기해. 왜 30년 전 일인데 굳이 거짓말까지 하면서 형을 곤란하게 만들어? 형님 그만하세요. 저도 이제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고 있다고요. 형님이 저를 시장에서 버리고 간 그날 이후로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세요? 양부모님 밑에서 밥도 굶으면서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같이 두들겨 맞으면서 살았어요. 도저히 못 버티고 가출한 이후로 지금까지 길에서 노숙을 하고 구걸을 하며 힘들게 살아왔다고요. 아니, 민재야, 네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형은 정말 널 버린 적이 없어. 왜 부모님 앞에서 거짓말을 해서 형을 곤란하게 만드냐고. 형님, 저는 지금까지 평생을 이 세상에 혼자라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제가 얼마나 가슴속에 한을 품으며 살아왔는지 형님이 아세요? 부모에게 버림받고 어디 의지할 곳 하나 없이 이 세상에 덩그러니 혼자 남겨진 비참한 제 기분을 아시냐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새 일흔이 된 이수자라고 합니다. 사실 저와 제 남편은 30대 후반에 결혼한 재혼 부부입니다. 저희 둘 다 첫 번째 결혼에서 큰 아픔과 상처를 겪어서 그런지 항상 서로를 더 배려해주고 생각해주며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사실 저희 사이에서 생긴 아들은 아니에요. 저희가 처음 결혼을 할 때 남편이 4살짜리 꼬마 아이를 데리고 왔고 그때부터 남편의 아들이자 제 아들이 되었죠. 제 피가 섞인 아들은 아니지만 평생 제 혈육처럼 생각을 했고 넘치는 사랑을 주려고 무척이나 노력했습니다. 아들이 사춘기에 접어들 무렵에는 속으로 걱정을 많이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혹시나 부모에게 불만이 생기거나 반항을 하게 되는 이유가 제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일까봐 가슴 한편에 늘 불안함과 초조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우려와는 다르게 지금까지도 제 아들은 저를 늘 하나뿐인 자신의 엄마라고 생각하고 다른 그 어떤 집 아들보다도 저한테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남편은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꽤나 엄한 편이었습니다. 재혼 가정에서 자라는 아들이 혹시나 엇나갈까봐 걱정이었던 남편은 오히려 아들을 자주 혼내고 다그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항상 보듬어주고 가슴으로 안아줬던 건 오히려 남편이 아닌 저였고요. 그래서 그런지 아들이 성인이 되고 독립을 한 이후에도 남편보다는 저한테 안부 전화를 더 자주 했고 특별한 일이 생길 때도 항상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하던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 주말에 뭐 하세요? 다음 주에 집에 잠시 내려가려고 하는데 엄마 시간 되면 같이 식사나 해요. 응, 우리 아들. 잘 지내지? 혼자 사는데 밥은 잘 먹고 다녀? 아무리 일이 바쁘더라도
끼니는 거르지 말고 늘 잘 챙겨 먹었으면 좋겠어. 엄마가 저번에 보내준 반찬은 다 먹었어? 네,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요. 역시 내 입에는 엄마가 해준 반찬이 제일 맛있어요.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엄마가 해준 반찬이랑 밥을 먹어야 진짜 밥을 먹은 것 같더라고요. 다음 주 주말에 바쁘세요? 아니, 안 바빠. 아들이 엄마 보러 온다는데 당연히 시간 낼 수 있지. 너희 아빠한테도 시간 낼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 아빠한테도 시간 되는지 한번 물어보고 연락 주세요. 제가 며칠 전에 회사에서 보너스 받았거든요. 생각보다 이번 분기에 회사 실적이 좋게 나와서 보너스도 쏠쏠하게 나왔어요. 엄마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뭐든지 사드릴 테니까 말씀만 하세요. 아들, 좋겠네. 보너스도 받고 엄마는 너랑 같이 먹는 거면 뭘 먹어도 맛있으니까 너가 가고 싶은 식당으로 가자. 그리고 아빠한테도 승진이 너가 아빠 시간 괜찮은지 직접 물어봐. 아빠가 맨날 자기한테 먼저 연락 안 오고 나한테 연락한다고 섭섭해 하시더라. 아빠가요? 아빠한테 전화하면 맨날 회사 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걱정된다 하고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30분이 넘도록 설교만 하는데 맨날 혼나는 기분이 들어가지고요. 저도 이제 나이가 30 중반이 넘었는데 혼자서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도 아직도 아빠는 제가 걱정이 많이 되나 봐요. 너도 자식 생기면 그 마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자식이 몇 살이 되든 부모는 자식이 항상 어린 아이 같거든. 아무튼 아들 타지에서 직장 생활하는 게 힘들겠지만 우리 아들 잘하고 있다고 엄마는 항상 믿고 있어. 집에 내려오기 전에 다시 연락하고 건강히 지내야 해. 네, 엄마도 환절기인데 몸조리 잘하시고요. 집에 내려가기 전에 또 연락드릴게요. 아, 그리고 제가 보너스 받은 걸로 선물을 사서 내려가려고 하는데 어떤 걸 받고 싶으신지 몰라서요. 원래 지갑을 사드리려고 했는데 현금이 더 쓰시기 편하세요? 요즘은 선물 대신 그냥 현금으로 드리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아들이 지갑을 줘도 좋고 현금을 줘도 좋고 뭘 줘도 좋아요. 근데 너무 비싼 거 필요 없으니까 보너스 받은 거 잘 저축해놨다가 필요할 때 써. 그래도 보너스 받았는데 엄마한테는 선물 하나 해드리고 싶어서요. 그럼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고 다음 주에 집에 내려가면 그때 전해드릴게요. 알겠어. 아들, 다음 주에 봐. 제 아들이지만 정말 이런 효자가 또 있을까요? 살면서 크게 속 썩인 적 한 번 없고 너무 잘 자라줘서 늘 고마운 아들이었습니다. 남편한테 아들 승진이가 다음 주에 내려온다고 얘기를 했더니 또 저한테만 전화를 했냐며 서운해 하더라고요. 다 승진이 잘 되라고 하는 얘기들이고 승진이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들인데 승진이는 너무 자기가 해주는 얘기를 듣기 싫어하는 것 같다며 섭섭해했습니다. 평소엔 되게 시원시원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남편인데 또 이럴 때 보면 되게 사소한 걸로도 잘 삐진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보, 다음 주 주말에 승진이 집에 내려온대. 같이 밥 먹자고 하던데 당신 시간 괜찮은지 물어보더라고. 아니, 승진이 이 녀석은 나한테 직접 물어보면 되지. 나한테는 그렇게 전화가 하기 싫대. 다 자기를 위해서 해주는 말인데 그게 그렇게 듣기가 싫은가 봐. 근데 다음 주 주말이면 우리 봉사활동하러 가는 날이잖아. 승진이 내려오니까 다음 주 주말엔 쉬어야지. 어쩌겠어. 아니면 다음 주 주말에 쉬는 대신 평일에 봉사활동하러 가도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알겠어. 그럼 다음 주 주말엔 승진이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시간 보내고 평일에 이틀 정도라도 대신 봉사활동하러 가자. 우릴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모른 척 하고 넘어갈 순 없잖아. 그래, 알겠어. 같이 봉사하는 분들한테 다음 주에 주말 대신 평일에 이틀 정도 간다고 얘기해 놓을게. 그리고 승진이한테도 한번 전화해봐. 이번에 보너스 받았다고 선물 뭐 필요한지 물어보더라고. 됐어.
먼저 연락도 안 하는 녀석한테 내가 굳이 뭐하러 전화를 먼저 해. 아빠가 먼저 아들한테 전화할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래. 아무튼 다음 주에는 봉사활동 평일에 간다고 말해 놓을 거니까 무슨 요일에 갈지 정하고 나한테 얘기해줘. 저희 부부는 주말마다 빠지지 않고 봉사활동을 다녔습니다. 저희가 퇴직을 하고 난 후 봉사활동을 시작했으니 벌써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네요. 매주 주말이면 새벽 일찍 음식을 만들고 역 앞에 가서 무료 급식을 나눠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보통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나 역 근처에서 노숙을 하는 노숙자분들이 주로 찾아주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만으로 60이 되던 해에 퇴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퇴직을 하고 나서 한동안은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었죠. 저희 둘 다 직장 생활을 하며 딱히 취미 생활을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퇴직을 하고 주말이면 같이 친구들을 만나러 다니기도 하고 등산도 다니면서 뭔가 새로운 취미 생활을 가져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재밌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일이 필요했던 거죠. 하지만 취미 생활은 취미 생활일 뿐이더라고요. 퇴직 후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저희 부부에게 젊었을 때처럼 뭔가 다시 활력을 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늘 고민을 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왜 퇴직하신 분들이 다시 일을 하려고 할까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었지만 사람이 딱히 할 일 없이 집에만 있으니 기운도 없어지고 참 삶이 따분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는 언니를 따라 우연하게 무료 급식 봉사활동을 가게 되었고 그 봉사활동이 저희 부부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를 봉사활동에 초대해준 언니는 몇 달 나오다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지만 저희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매주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하러 나갔고 언제부턴가는 저희가 장이 되어서 주도적으로 봉사단체를 운영해 나갔습니다. 봉사활동을 빼놓고선 저희의 인생을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저희의 일상에 깊게 스며들게 된 거죠. 물론 아침 일찍 일어나 음식을 만들고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미 나이가 60은 넘었으니 젊었을 때와는 다르게 금방 피곤해지고 회복도 잘 안 되더라고요. 남편은 요리를 잘 못하니 주로 무거운 식자재들을 나르고 무료 급식소를 찾아준 분들께 배식을 하는 일을 맡아서 했어요. 힘들긴 했지만 남편과 같이 땀을 흘리며 좋은 일을 한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처음 봉사활동을 시작할 때만 해도 힘들고 어려운 분들한테 저희가 베풀고 있다는 마음가짐이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 오히려 저희가 얻는 게 더 많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노년이 된 저희도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저희 부부를 더욱 활기차고 기운 넘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평생을 가지고 있던 편견들도 고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도 갈 곳 없이 길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노숙자들을 쳐다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게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저희가 무료 급식 봉사활동을 하며 자주 오시는 노숙자분들과 친해지고 그분들과 속 깊은 대화를 나눠보니 정말 인생에서 힘든 일을 겪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노숙자는 아니었을 거니까요. 멀쩡하게 회사를 다니고 가정을 이뤄 자식까지 가졌던 사람이 한순간에
사업이 무너지면서 길에 나앉게 된 경우도 봤고, 이혼을 한 후 알코올 중독에 빠져 길에 나앉게 된 분들까지 다양한 사연을 가지신 분들이 참 많았어요.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니 그 분들에게 더 힘이 되어드리고 싶었고, 저희 부부가 한 주도 빼먹지 않고 몇 년간 꾸준히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부부를 눈물 짓게 만들었던 건 길에서 노숙 생활을 하신 분들이 홀로 서기에 성공해서 일자리도 구하고 작은 단칸방이라도 구한 다음 깔끔히 차려입고 저희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하러 올 때였죠.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작년 여름까지 이곳에서 지냈던 박영재입니다. 1년 만에 다시 찾아뵙네요. 영재 씨. 어우, 진짜 못 살아보겠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훤칠해질 수가 있어? 영재야, 정말 오랜만이네. 한동안 안 보여서 너한테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건지 정말 걱정했어. 선생님들도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요즘 정말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일용직이지만 일자리도 구해서 매일 새벽이면 일을 하러 나가고 일당 받은 것도 조금씩 모으면서 얼마 전에 단칸방도 하나 구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제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건 모두 선생님들 덕분이에요. 다 영재 씨가 노력한 덕분이지. 우리가 한 게 뭐가 있겠어. 우리는 그냥 주말마다 밥 차려주는 거 밖에 한 게 없는데.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안 계셨다면 저는 아직도 길에서 인생을 낭비하며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었을지 몰라요. 아무런 희망도 없이 길에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던 저한테는 선생님들이 차려주신 따뜻한 밥 한 그릇이 무엇보다 큰 힘이 되었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거든요. 영재야, 우리가 뭘 바라고 봉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해주니 너무 고맙다. 너같이 힘을 내서 살아보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만 지금까지도 계속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잘된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분 좋고 뿌듯하다. 영재 씨, 이렇게 찾아와 주니까 내가 눈물이 나서 어떤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정말 우리가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찾아와서 고맙다고 해주니까 내가 눈물이 다 나려고 그러네. 선생님들께서 매주 밥을 챙겨주시면서 늘 따뜻하고 힘이 되는 말들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때 해주신 말씀들, 저는 아직도 가슴속에 늘 간직하고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기 마련이지만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을 보며 이겨나갈 수 있는 거라고요. 전 어려서 부모님들을 잃었거든요. 지금은 부모님 얼굴도 기억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며 살아왔거든요. 하지만 저한테 늘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주시는 선생님들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보기로 했어요. 영재야, 앞으로도 혹시나 우리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그리고 남자 혼자 살면 제대로 밥 챙겨 먹고 다니기 힘들잖아. 언제든지 여기 와서 밥 먹고 가도 돼.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와. 그래, 영재 씨. 시간 날 때 한 번씩 들려서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영재 씨가 다시 일어선 이야기도 해주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정말 큰 힘이 될 거야. 저기 자리 비었으니 오랜만에 밥 한 그릇 먹고 가.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이 다시 일어서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개무량했습니다. 저희 부부도 어쩌면 누군가의 인생을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어쩌면 갈 곳 없이 길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무엇보다 필요했던 건 따뜻한 격려의 한마디가 아니었을까 싶더군요. 영재 씨가 저희 급식소를 다시 찾아와 감사의 인사를 남기고 간 이후부터 저희 부부는 주말 외에 평일에도 하루 이틀 정도씩은 더 무료 급식을 만들어 드렸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영재 씨처럼 다시 홀로 서기에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보다 저희에게 뿌듯한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식사를 마치신 분들한테 따뜻한 믹스커피도 한 잔씩 드리면서 그 분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어서 여기에 오시게 됐는지와 영재 씨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여러분들도 다시 떳떳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용기를 드리려고 했죠.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듣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귀 기울여 저희가 해주는 말을 가슴에 담아가는 분들이 있어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 다시 추운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길에서 사시는 분들한테는 겨울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계절입니다. 꽁꽁 얼어붙어 한기마저 나오는 길바닥에서 따뜻한 외투도 없이 겨울을 버티는 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입김마저 얼어붙을 것만 같은 몸씨 추웠단 날이에요. 반년 정도 만에 영재 씨가 다시 저희 급식소를 찾아왔습니다. 양손 가득 따뜻한 캔커피들을 사들고 말이에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혹시 제가 도와드릴 게 있나 해서 찾아왔어요. 추운 겨울이 되니까 다시 선생님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영재 씨 표정이 더 좋아졌네. 잘 지내고 있지? 손에 들고 있는 건 뭐야? 아, 이거 캔커피예요.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따뜻한 커피라도 한 잔 드리고 싶어서요. 세상에 영재 씨 같은 사람들만 있었으면 참 살기 좋은 세상일 텐데 말이야. 여보, 이리 와봐요. 영재 씨 왔어요. 영재야, 이야. 이젠 못 살아보겠다. 누가, 영재, 너를 길에서 노숙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이나 하겠어? 아니에요. 요즘도 일이 힘들거나 포기하고 싶어질 때 항상 길에서 노숙할 때를 생각하곤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좀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요. 부탁? 무슨 부탁? 우리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뭐든지 도와줄게. 혹시 저도 여기서 선생님들과 같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영재 씨가 도와준다면 우린 너무 고마운데 영재 씨 일 끝나고 주말엔 좀 쉬어야 할 텐데 피곤해서 괜찮겠어? 마음은 너무 고맙지만 무리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이야. 저 이제 그래봐야 30 좀 넘었는 거려 뭘. 선생님들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홀로 서기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저도 여기 계신 분들 중 단 한 명이라도 저처럼 다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서요. 저도 여기서 노숙을 했던 사람이니까 다른 누군가보다 더 귀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영재 씨의 그런 마음을 이해한 저희 부부는 흔쾌히 영재 씨를 받아들였고 매주 주말마다 같이 봉사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영재 씨 같은 경우에는 공사장에서 일용직 잡부로 일을 하고 있어서 몸이 많이 힘들만도 했는데 한 주도 안 빼먹고 꾸준히 나와서 저희를 도와주더군요. 그런 영재 씨를 보며 저희 부부도 더 힘을 낼 수 있었어요. 영재 씨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은 이후로 세상에 가족이라곤 한 명 없이 살아왔는데 진짜 부모님이 생긴 것 같다며 너무나 좋아하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우리 아들 먹을 반찬을 전해줄 때면 꼭 영재 씨가 먹을 것도 같이 만들어서 나눠주곤 했어요. 영재 씨는 너무나도 고마워하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항상 부모님의 빈자리가 그리웠고 늘 가슴 깊은 곳에 허전함이 있었는데 이렇게 고마운 감정은 태어나서 처음 느껴본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봉사활동을 할 때도 영재 씨는 참 열심이었어요. 저희 둘 다 이른이 다 된 나이라서 육체적으로 힘들 때가 많았는데 저희를 도와주는 젊은 청년이 있으니 저희한테도 너무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저녁쯤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시작한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에 들어갈 무렵이었어요. 저희는 영재 씨한테 다음 주 주말엔 봉사활동을 못할 것 같으니 다음 주엔 안 나와도 된다고 전해줬습니다. 혹시 저희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지 물어보더군요. 특별한 일이 아니면 봉사활동을 빼먹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에 저희가 걱정이 된 거였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신 건 아니시죠? 혹시나 걱정이 돼서요. 아니야. 다른 일은 아니고 우리 남편이랑 내가 몇십 년 전부터 꾸준히 해오던 게 있어서 그래. 봉사활동 시작하기 전에는 매주 주말마다 했었는데 이제는 나이도 들고 세월도 많이 지나서 두세 달에 한 번씩만 하거든.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꾸준히 하세요? 무료급식 말고 다른 봉사활동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30년 전쯤에 우리가 잃어버린 자식이 하나 있어서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현수막도 걸고 전단지도 나눠드리고 하거든. 근데 이젠 세월이 많이 지나서 찾기 어렵다는 건 알지만 진짜 혹시나 기적이 일어날까봐 아직도 두세 달에 한 번씩은 꾸준히 잃어버린 우리 아이를 찾고 있어. 어머니 진작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저도 같이 도와드릴게요. 제가 두 분한테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정도는 해야죠. 아니야, 마음만 받을게. 이건 봉사활동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우리 부부의 개인적인 일인데 영재 씨를 그냥 부려먹을 순 없는 거잖아. 두 분께서 저한테 해주신 게 있는데 제가 그 정도도 못하겠어요? 두 분이 저 혼자 산다고 반찬도 만들어주시고 저 데리고 가서 맛있는 소고기도 사주시고 했는데 이럴 때 제가 모른 척 할 수는 없죠. 근데 영재 씨가 가도 크게 할 일은 없어. 그냥 현수막 걸고 길에서 전단지 나눠주고 하는 일이거든. 우리 남편이랑 나랑 둘이서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럼 제가 운전이라도 해드리면 되니까 꼭 불러주세요. 그리고 저도 부모님을 잃어버린 슬픔이 있어서요. 그래도 두 분은 좋은 부모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잃어버린 자식을 찾고 계신 걸 보면요. 지금은 기억에도 없지만 저희 부모님들은 저를 한 번도 찾질 않았거든요. 어쩌면 저를 일부러 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영재 씨, 아마 영재 씨 부모님도 아직까지 영재 씨 생각 많이 하실 거야. 그리고 영재 씨도 꼭 언젠가는 다시 부모님을 찾을 수 있길 바래. 사실 저와 남편 사이엔 아들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30년도 더 지난 얘기지만요. 제가 지금 남편과 재혼을 했을 때 남편은 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승진이를 데리고 왔었고 저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민재를 데리고 왔었거든요. 민재가 승진이보다 2살 어렸기에 승진이가 첫째였고 민재가 둘째였죠. 제가 승진이한테 친모 이상의 사랑을 주려고 노력한 만큼 저희 남편도 민재한테 정말 잘했어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친자식인 승진이보다 제가 데리고 온 민재한테 훨씬 더 잘했거든요. 남편이 승진이한테 되게 엄하게 대했고 지금도 그렇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승진이가 남편하고 전화 통화하는 것도 불편하게 생각할 정도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남편은 늘 자신이 자기도 모르게 승진이를 편애하고 민재를 차별할까봐 늘 걱정됐었고 조심스러웠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인 이상 자기 피가 섞인 자식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승진이랑 민재가 싸워도 항상 동생 민재 편을 들어줬고 형이 동생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승진이를 혼냈었다고 해요. 민재가 차별받는다고 생각해 혹시나서 삐뚤어질까봐 일부러라도 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저와 제 남편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친자식들보다 서로의 자식들을 더 챙기려고 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가족끼리 놀러를 갔다 시장에서 오일장이
열리길래 잘 됐다 싶어 구경을 갔고 그곳에서 민재를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지금은 그때처럼 CCTV가 많은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민재를 잃어버린 곳이 지방의 작은 도시였으니 CCTV는 더더욱 없었죠. 하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더니 민재를 잃어버린 날도 5일장이 열리는 날이라서 정말 시장에 사람들이 미어 터졌거든요. 불과 조금 전까지 제 손을 잡고 있었던 아이가 사라지니 정말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머리가 멍해지면서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놀라서 심장은 쿵쾅쿵쾅 미칠 듯이 뛰어대는데 민재는 눈에 보이지 않고 정말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분명 첫째 승진이랑 같이 옆에서 놀고 있었는데 민재만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죠. 승진이한테 옆에 있던 민재 어디로 갔냐고 물어봤더니 혼자 화장실 갔다 온다고 하더니 아직 안 왔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 시장엔 따로 화장실이 없었어요. 별도로 공용 화장실을 만들어 놓지 않았고 가게들마다 따로 화장실을 만들어 놓았는데 도대체 어느 가게 안으로 들어간 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그 자리에서 승진이한테 불같이 화를 내더군요. 형이 돼가지고 동생이 화장실 간다고 하면 같이 따라가 줘야지. 어떻게 동생을 혼자 보낼 수 있냐면서 승진이 얼굴이 눈물 범벅이 될 때까지 승진이한테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 한들 사라진 민재가 돌아오는 건 아니었죠. 저희는 그날 결국 민재를 찾지 못했고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민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 어린 첫째 승진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부모로서 아이 간수를 잘하지 못한 제 잘못이고 저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평생 자식을 잃어버린 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저희 남편은 민재가 자기 친자식이 아니지만 저보다 더 민재 찾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저희가 젊을 때는 거의 매주 주말이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나 고속도로 부근에 현수막을 걸어놨었고 지금까지 전단지도 정말 수천만 장은 뿌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어떻게 보면 마땅한 취미 생활을 가질 여유도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제 나이가 어느새 70이 되었고 이제는 잃어버린 제 아들 민재가 이 세상 어디선가 잘 살고 있으리라 생각하며 조금씩 가슴속에 묻어두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젊을 때는 매주 주말이면 민재를 찾아 나섰지만 이젠 두세 달에 한 번 정도만 민재를 찾고 있었고요. 저도 사실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라곤 민재의 어릴 때 사진뿐인데 지금은 30년도 훌쩍 지나 살아있다면 어느새 30대 중반이 됐을 민재를 어릴 때 사진만으로 찾기 어렵다는 걸요. 어떻게 보면 아직 미련을 못 버렸다 싶을 수도 있겠지만 부모 마음이라는 게 그래도 완전히 포기하는 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다음 주 주말이 됐고 30년 전 민재를 잃어버렸던 시장 근처에 다시 왔습니다. 30년 전에는 5일장도 자주 열리고 정말 큰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인근 마트로 사람이 다 빠져나가서 주말이 돼도 사람이 횡하더라고요. 참 세월이 무상하더군요. 남편 차에 실어놓은 전단지 묶음과 현수막을 꺼내 걸려고 하는데 순간 영재 씨 표정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어릴 때 자신을 버린 부모 생각이 나서 심적으로 너무 괴로워하는구나 싶어서 괜찮냐며 위로의 한마디를 건네려고 했습니다. 영재 씨 어디 몸이 좀 안 좋아?
지금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우리 오늘은 그냥 쉬고 다음에 남편이랑 둘이서 해도 괜찮으니까 오늘은 이만 돌아갈까? 어머니, 영재 씨 왜 그래? 많이 안 좋아? 영재야 지금 얼굴이 파랗게 질렸는데 일단 병원부터 가자. 뭔가 몸이 심상치 않아 보여. 날도 추운데 이러지 말고 얼른 차에 타 근처에 있는 병원부터 가보자. 아버지, 영재야 왜 그래? 몸이 어떻게 안 좋은데 119 불러줄까? 많이 안 좋아. 저 현수막 속에 있는 꼬마 아이. 저예요, 저 꼬마 아이가 바로 저 영재라고요. 뭐라고? 우리 민재가 영재 너라고? 아니 잠시만 얼굴이 닮은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우리 아이 이름은 민재거든. 정말 사진 속에 있는 우리 민재가 영재 너 맞아? 확실한 거니?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버림받고 양부모님 집에 들어갔었거든요. 제가 너무 어릴 때이기도 하고 부모님을 잃어버렸을 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기억상실증에 걸렸어요. 사람이 너무 충격적인 일을 당하고 스스로 그걸 이겨내지 못할 것 같으면 뇌가 일부러 그런 충격적인 기억들을 지워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드문드문 제 어릴 때 기억이 돌아오긴 했는데 여전히 대부분은 기억이 안 나요. 양부모님 집에 들어간 이후로는 기억이 생생한데 정말 매일같이 양부모님들께 얻어맞으면서 자랐어요. 제가 잘 되라고 하는 훈육이 아니라 그냥 기분 안 좋은 일 있으면 저를 분풀이용으로 썼거든요. 밥도 굶는 날이 많았어요. 결국 저는 양부모님 집에서 뛰쳐나와 가출을 했었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 채 쭉 노숙을 하며 길거리를 전전했었고요. 더욱 가슴 아픈 건 지금까지 저는 제 친부모님들도 그렇고 양부모님들도 그렇고 단 한 번도 저를 찾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거든요. 영재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떨리는 목소리로 저희에게 들려줬습니다. 코끝이 찡해져서 울먹이며 얘기를 하는 영재를 보니 듣는 저도 너무 가슴이 아프고 진짜 우리가 30년 전 잃어버렸던 민재를 찾은 건가 하고 가슴이 너무 떨려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군요. 저는 조용히 영재한테 진짜 우리가 잃어버린 민재가 맞는지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영재는 너무 어릴 때고 또 그때 당시의 기억 대부분은 기억상실증으로 인해 선명하게 기억해내지 못하더군요. 영재는 사진 속 아이가 분명 자신이 맞는데 기억이 날듯 말듯 기억이 안 나는 본인을 너무 답답해했고요. 그러다 지갑 속에서 자신의 어릴 적 사진을 한 장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양부모님 집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찍은 사진이에요. 제게 남아있는 어릴 때 사진이라곤 이거 한 장밖에 없거든요. 저 진짜 어머니 아버지가 30년 전에 잃어버렸던 그 아이 맞아요. 저는 지금까지 제 이름도 제대로 모르고 살았네요. 양부모님께서 저를 영재라고 불러주셔서 이때까지 쭉 제 이름이 영재인 줄 알고 지내왔어요. 성도 양아버지 성을 따라 박씨라고 알고 지냈거든요. 민재야, 정말 우리 민재 맞구나.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가 그때 널 놓쳤으면 안 됐는데 엄마는 너를 아들이라고 부를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민재야, 이리 와 보렴. 엄마가 한번 안아보자. 영재가 보여준 어릴 적 사진을 보자마자 틀림없이 제가 잃어버린 민재가 맞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제가 민재를 잃어버리고 한 1, 2년쯤 있다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 틀림없는 우리 민재였죠. 저희 남편도 눈물을 같이 흘리며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더군요. 저는 엉엉 울며 저희 민재를 안았고 자신의 혈육도 아닌데 30년 넘게 열심히 민재 찾는 걸 도와준 저희 남편도 안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민재한테 허벅지를 한번 보여줄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어릴 때 뜨거운 물에 데여 화상을 입은 흉터가 허벅지에 남아있을 거거든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왼쪽 허벅지에 아직도 선명히 남아있는 화상 흉터를 보여줬습니다. 마치 그 흉터는 민재를 잃어버린 이후 제 가슴 속에 새겨진 흉터 같더군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30년 만에 기적적으로 잃어버린 아들 민재를 다시 찾았습니다. 민재 입장에서는 친부모라 생각하고 따랐던 자원봉사 선생님들이 알고 보니 자신의 진짜 친부모였던 거였죠. 그리고 굳은 마음으로 노숙자를 벗어나 떳떳한 사회인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며 자식처럼 생각했던 영재가 알고 보니 진짜 잃어버렸던 우리 아들 민재였던 거고요. 민재를 다시 찾은 이후 매일같이 민재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모를 잃어버렸던 그날이 너무 끔찍했던 민재는 본의 아니게 기억상실증에 걸려 어릴 적 저희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대부분 기억하지 못했지만 조금씩 생각을 더듬어가며 기억을 찾아보려 노력하더군요. 특히 지금은 이사를 갔지만 민재가 어릴 적 같이 살았던 옛날 집 앞으로 가니 그제서야 하나씩 기억이 난다는 듯 잊고 있었던 기억들을 하나씩 들려주더군요. 제가 민재를 데리고 지금 남편과 재혼을 했던 사실과 남편이 민재에게 장난감을 사줬던 기억, 그리고 저희가 자신을 참 아껴줬던 기억들을 흐릿하게나마 다시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신한테 형이 한 명 있다는 사실은 기억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때 승진이도 많이 어렸을 때지만 그래도 민재를 참 잘 챙겼다고 생각했었는데 아직은 기억해내질 못하는 것 같아 조금 아쉽기도 했어요. 남자 형제들이 다 그렇듯 싸우기도 많이 싸웠지만 서로 참 잘 지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드디어 민재를 찾았고 민재가 어릴 때 기억을 조금씩이나마 기억해내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첫째 승진이한테도 엄마랑 아빠가 드디어 잃어버렸던 동생 민재를 찾았다고 하니 승진이도 정말 뛸 듯이 기뻐하더라고요. 전화기에 대고 기뻐서 환호성을 지르는데 저보다도 더 기뻐하는 승진이를 보니 너무 행복했습니다. 당장 이번 주말에 동생을 만나러 내려오겠다고 하더군요. 주말이 돼서 승진이도 집에 내려왔고 넷이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승진이가 타지에서 회사 생활을 하니까 원래 승진이가 썼던 방이 비어 있었거든요. 그 방을 민재가 좀 썼으면 하는데 괜찮겠냐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민재야, 형 기억나니? 나야 나, 너희 형 최승진. 부모님께서 널 얼마나 찾으셨는데 이제야 나타난 거니? 앞으로 형이 정말 잘해줄게. 지금까지는 우리가 떨어져 지내왔지만 앞으론 진짜 잘 지내보자. 형님, 저도 잘 부탁드려요. 앞으로 부모님도 잘 모시고 형님한테도 좋은 동생이 될게요. 본가에 있는 형이 쓰던 방 얼마든지 너가 써도 되고, 앞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거나 자격증을 따고 더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싶으면 형이 얼마든지 도와줄게. 학원비도 형이 내주고 취업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부터 10까지 다 알려줄 테니까 같이 열심히 살아보자. 살면서 먹고 살 걱정은 안 할 수 있게 형이 최대한 도와줄게.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정말 세상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볼게요. 정말 감사드려요. 그날 저녁 식사 자리를 끝내고 승진이가 민재를 데리고 백화점에 갔습니다. 30년 만에 동생을 만나게 된 기념으로 형으로서 동생에게 양복 한 벌을 맞춰주고 싶다더군요. 민재는 부담스럽다며 처음엔 사양을 했지만 형이 동생에게 주는 선물이니
부담 가지지 말고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승진이의 말에 민재도 더는 거절을 못하고 승진이를 따라 나섰습니다. 밤 늦은 시간 민재가 양복을 빼입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내 아들이긴 하지만 너무 말끔하게 잘생겼더라고요. 그리고 동생을 생각해서 양복까지 맞춰주는 승진이가 너무 기특했습니다. 둘이서 술 한 잔을 하고 들어왔는지 몸에서 술 냄새가 진동을 해도 전혀 밉지가 않았습니다. 형제지간에 정말 오랜 세월이 흐르고 드디어 만나서 둘이서 술도 한잔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상 부러울 게 없더군요. 둘 다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지 금방 잠에 빠져 골아떨어졌고 저희 부부는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하며 밤을 지새웠죠. 다음 날 아침 승진이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오후에 급하게 회사 거래처와 미팅이 잡혔다며 다음 주에도 또 내려올 테니 오늘은 일찍 집을 나서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승진이를 배웅해주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민재가 잠시 할 말이 있다며 저를 따로 부르는 겁니다. 아빠 말고 엄마랑 단둘이서 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며 자기 방으로 저를 조용히 부르길래 무슨 일이냐며 따라 들어갔죠. 엄마,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엄마가 들으면 진짜 많이 놀랄 수도 있으니까 너무 놀라지 말고 차분하게 들어줘. 내가 어제 형을 처음 보고 나서 그동안 잊고 지냈던 기억이 떠올랐거든. 인재야, 드디어 승진이가 너희 형이라는 기억이 돌아온 거니? 잘했다, 잘했어. 너무 급할 거 없어. 이렇게 지내면서 그동안 머릿속에서 지워졌던 기억들도 하나씩 돌아올 거니까 마음 편하게 먹고 지내면 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동안 엄마랑 아빠가 나를 버렸었다고. 내가 착각하고 살아왔잖아. 근데 30년 전에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을 때 기억이 다시 떠올랐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 민재가 그동안 부모가 자신을 버렸고 그래서 평생 이 세상에 기댈 곳 하나 없이 혼자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왔던 게 무엇보다 마음에 걸렸던 저였습니다. 그래서 민재가 기억이 조금씩 돌아와서 그간 가지고 있던 큰 오해를 드디어 풀 수 있구나 싶어 너무나도 기뻤죠. 우리 형 있잖아. 그날 형이 나를 버렸던 거였어. 에이, 무슨 말이야. 승진이가 어떻게 너를 버려? 승진이가 너보다 꼴랑 2살 더 많은데 그 어린애가 무슨 수로 동생을 버린단 말이야. 어제 형 얼굴을 보자마자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거든. 그날 엄마 아빠 따라서 어디 시장에 갔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많아서 엄마 손을 꼭 붙잡고 있었던 것도 기억이 나고, 근데 엄마가 시장 상인분이랑 흥정을 좀 한다고 말을 하고 있을 때 형이 화장실 갈 거니까 같이 따라가자고 하더라고. 형이 널 데리고 화장실을 갔다고? 너 혼자 화장실 마려워서 갔던 거 아니었어? 난 화장실 가고 싶은 생각 없었는데 형이 화장실 가자고 나를 데려갔어. 그렇게 한참을 걸어갔는데 사람들 속에 휩싸여서 어디가 어딘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 근데 어느 순간 형이 날 세워놓고 화장실 좀 다녀온다더니 한참이 지나도 안 돌아오는 거야. 난 갑자기 너무 무섭고 빨리 엄마가 보고 싶어서 계속 형이랑 엄마를 찾는다고 소리를 질렀는데 어느 아저씨가 와서 부모님을 찾아준다고 날 데리고 갔어. 지금은 거기까지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분명히 형이 날 세워놓고 혼자 돌아갔던 건 분명해. 승진이가 설마 일부러 그랬을까? 승진이가 절대 일부러 그럴 애는 아닌데 절대 그럴 애가 아니야. 민재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이야기에 너무 놀라 숨이 제대로 안 쉬어지더군요. 그만 뒤로 넘어가려는 저를 민재가 부축해줘서 가까스로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일단 이 사실은 저만 알고 있겠다며 엄마한테 혼자 생각할 시간을 조금 달라고 했습니다. 승진이가 저한테도 얼마나 잘하는 효자고 30년 만에 만난 동생을 보자마자 양복까지 맞춰준 형인데 설마 그랬을까요? 그 얘기를 들은 지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 남편한테도 얘기 안 하고 혼자 소가리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승진이를 제 자식이라 생각하고 키워왔거든요. 민재를 잃어버리고 민재의 빈자리가 느껴질 때마다 저는 더 승진이한테 잘하려고 했습니다. 잃어버린 민재한테 줄 사랑까지 승진이한테 주려고 애써왔던 게 저였거든요. 며칠 뒤 민재가 다른 기억이 조금 돌아왔다며 다시 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어릴 때 저희 남편이 자기 자식이지만 승진이를 더 엄하게 대하고 민재 본인한테는 한없이 부드럽게 대해줬었는데 승진이가 그걸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안 보이는 데서 민재를 많이 괴롭혀왔다는 사실까지 얘기를 해줬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말썽 한 번 안 피우고 학교에서도 모범생이었고 부모한테도 그렇게 효자였던 승진이가 진짜 민재를 버린 거라면 전 정말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가장 큰 배신을 내가 누구보다 많은 사랑을 줬던 승진이한테 당할 줄이야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한편으로는 민재의 기억이 잘못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 저는 30년 만에야 드디어 가족들이 다 모이게 됐는데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나 너무 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민재 말대로 첫째 승진이가 둘째 민재를 질투해서 민재를 버린 거라고 생각해야 하나요? 아니면 오래전 일을 둘째 민재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그것도 아니면 그냥 모든 걸 가슴속에 묻어두고 진실이야 어떻게 됐든 앞으로 우리 가족 4명이 더 행복하게 지낼 방법만 찾으면 되는 걸까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제보하게 된 것도 제 질문에 답을 해주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이 유튜브 채널을 보니 많은 분들이 댓글로 자기 생각들을 적어주시더라고요. 인생의 다양한 굴곡과 사연들을 겪으신 경험 많은 분들의 다양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한 번씩 제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맞는 건지 의견을 남겨주신다면 저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제 사연에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제게 위로를 해주고 힘을 실어주시는지 직접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요. 모두 제가 부디 현명하게 우리 가정에 닥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 한 번씩 해주시길 바라며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느 여자가 돈 없는 남자 옆에 붙어 있겠어요? 전 가난하게 살기 싫다고요. 아니, 그럼 너는 재현이 돈만 보고 결혼을 했다는 거야? 결혼 전에는 재현이를 그렇게 사랑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든 둘이서 잘 살아보겠다고 했잖아. 그게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자꾸 입 아프게 당연한 걸 왜 계속 물어보세요? 그때는 재현 씨가 돈을 많이 벌고 있을 때니까 제가 그런 말을 한 거죠. 제가 재현 씨 능력 보고 결혼 결심한 게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솔직한 말로 재현 씨가 잘생기기를 했어요. 키가 크기를 해요. 그때 돈이라도 있었으니까 저랑 결혼을 한 거죠. 그래도 부부가 살면서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힘이 되어줘야지. 어떻게 장사가 잠시 예전만큼 안 된다고 남편을 이렇게 쉽게 버릴 수가 있어?
남편 사업이 망했는데도 같이 빚 갚아 나가면서 사는 건 어머니 세대 때 얘기고요. 요즘 시대에 어느 여자가 남편이 장사하다 망했는데 같이 살겠냐고요. 재현 씨가 망했다고 저도 같이 망하라는 거예요. 어머니 솔직히 생각을 해보세요. 저 정도 외모를 가진 여자가 뭐가 부족해서 재현 씨 같은 남자랑 결혼을 했겠어요? 훨씬 잘생기고 멋진 남자들이 결혼해달라고 했는데도 제가 재현 씨를 왜 선택했다고 생각하세요? 다 아시면서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더 할 말 없어요. 그래도 너랑 재현이가 몇 년간 살아온 정이 있잖아. 어떻게 한순간에 네 남편을 그렇게 버릴 수가 있어? 장사라는 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야. 지금 재현 씨가 빚 갚기도 빠듯한 상황인 거 진짜 몰라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왜 재현 씨가 진 빚을 같이 갚으려고 일하러 나가야 돼요? 전 지금도 재현 씨보다 더 능력 좋은 남자 만나서 편하게 집에서 먹고 놀 수 있는데 제가 굳이 왜요? 절 공주 대접해주면서 알아서 돈 벌어다 줄 남자들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고요. 지혜야, 너 보고 평생 일하라는 것도 아니잖니. 아들 가게가 지금은 잠시 어렵지만 다시 잘 될 때까지 몇 달만 일할 순 없는 거야? 너희는 부부니까 같이 극복해 나갈 수 있잖아. 아니 왜 저한테 자꾸 일을 하러 나가라고 하세요? 저는 살면서 일하기 싫다고 몇 번이나 얘기해요. 어머니께서 저 대신 일하러 나가서 재현 씨 가게 월세 내주면 되겠네요. 그럼 너 그러면 이혼할 때 하더라도 결혼 전에 재현이가 네 빚 1억 넘게 갚아준 거 그거 다시 내놓고 가렴. 재현이가 네 빚 갚아줄 테는 그렇게 좋다고. 재현이한테 사랑한다고 하더니 지금 잠시 재현이가 어려워지니까 뭐 다른 남자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고? 너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사람의 탈을 쓴 악마지. 뭐라고? 아줌마, 당신 지금 나한테 악마라고 했어? 하던 일 잘 안 돼서 무능력해진 당신 아들 탓이나 해. 이 아줌마가 진짜 내가 시모 대접해주니까 아직도 자기가 내 시모인 줄 아나 본데 나랑 당신 아들이랑 이미 끝난 사이라고. 지혜야, 너 아무리 우리 아들하고 끝을 내고 싶다고 하더라도 내가 네 시모인데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해선 안 되는 거야. 세상엔 돈이 전부가 아니야.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북도에 살고 있는 60대 후반 이영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 하나뿐인 아들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남편은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바람이 나서 처자식을 버리고 집을 나갔고 그때부터 혼자 제 아들을 키워왔습니다. 제 아들 재현이는 공부에는 별다른 흥미가 없었지만 어릴 때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는 참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들이 공부를 하기 싫어하고 대학교에 가기 싫어해도 아들을 닥달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보통 친구들끼리 모이면 자식 자랑들을 하곤 하잖아요. 우리 아들은 어느 대학교에 들어갔니? 우리 딸은 대기업에 들어갔니? 하며 자식 자랑들을 할 때 사실 남들처럼 내세울 만한 건 없었지만 항상 언젠가는 우리 아들도 남 부럽지 않게 잘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들은 20살이 되던 무렵부터 쭉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남들처럼 대학교를 나와 회사에 취직을 하는 대신 식당에서 계속 아르바이트를 해왔지만 항상 성실하고 열심히 일한다는 걸 알고 있어서 별로 불안하지는 않았습니다. 살면서 지각 한 번 해본 적 없을 정도로 성실하게 살아온 아들이었기에 어떤 일을 해도 잘 할 수 있으리라 아들을 믿어왔거든요. 그렇게 아들이 처음 식당에서 일을 시작한 지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고 30대가 되니 슬슬 자기 가게를 차릴 준비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이 되면 하루 종일 가게 할 자리를 찾으러 여기저기 부동산을 보러 다니는 아들을 보며 아들이 드디어 자기 가게를 차리겠구나 싶죠.
아들 가게 차릴 준비는 잘 되고 있어? 응, 엄마, 가게 이름이랑 어떤 메뉴들을 팔지는 벌써 다 생각해놨고 준비도 마쳤는데 마땅한 자리가 안 보여서 어떻게 할지 생각 중이야. 큰 길가에 있는 가게들은 월세가 너무 비싸고 골목으로 들어가면 월세가 좀 저렴하긴 한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네. 엄마가 여유가 되면 다른 부모들처럼 지원도 해주고 할 텐데 엄마가 못나서 미안해. 우리 아들은 이렇게 고생하는데 엄마가 돼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너무 속상하네. 아니야, 엄마.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 부모님이 도와주는 게 당연한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가게 사장님도 정말 무일푼 맨손으로 시작해서 지금 가게를 4개나 가지고 있거든. 난 음식 맛도 자신 있고 손님들한테도 정말 친절하게 잘할 자신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엄마가 안 도와줘도 혼자서 잘할 수 있어. 혹시 가게 오픈하고 일손 부족하면 언제든지 엄마한테 말해. 혹시 엄마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으면 뭐든지 해줄게. 응, 알겠어. 근데 같이 일할 직원 동생들도 있어서 아마 그럴 일이 없을 것 같긴 한데 혹시나 단체 주문이 들어와서 일손이 부족하면 그때 엄마한테 한번 부탁할게. 가게를 차릴 자리를 알아보러 발이 닳도록 뛰어다녔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10년 가까이 식당에서 일을 하며 알뜰살뜰히 돈을 모았지만 큰 길가, 목 좋은 곳에 가게를 차릴 만한 여유는 없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본인 주머니 사정에 맞게 큰 길에서 세 골목 정도 들어간 곳에 가게를 차리게 됐습니다. 아들의 인생이 걸린 일이니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게 엄마의 마음이었지만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형편이 아니다 보니 해줄 수 있는 게 없더군요. 아들이 돈을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가게 수리도 직접 하고 있는 걸 보니 능력 없는 엄마가 돼서 정말 미안하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한여름에 땀을 뻘뻘 흘려가며 기존 가게의 집기류들 철거도 직접 하고 페인트 칠도 직접 하길래 잠시 들려서 시원한 물과 간식들을 가져다 주며 힘내라 말 한마디 해주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아들 공사는 잘 돼가? 여기 시원한 물이랑 먹을 것 좀 사왔으니까 잠시 쉬었다 해. 엄마, 고마워. 아들 챙기는 건 역시 우리 엄마밖에 없다니까. 아마 다음 주쯤이면 공사 끝나고 가게 오픈할 수 있을 것 같아. 날도 더운데 너무 무리하지 말고 쉬어가면서 해. 너무 열심히 하다 건강 잃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 그리고 혼자서 하기 어려운 거 있으면 억지로 하지 말고 기술자분들도 좀 불러가면서 하고 엄마가 많이는 못 도와줘도 그 정도는 도와줄게. 아니야, 어제 목수 아저씨가 와서 어려운 작업들은 다 해주고 가셨어. 이제 내가 조금씩 마무리만 하면 돼. 그래? 너무 위험해 보이는 건 직접 하려고 하지 말고 꼭 전문가분들 불러서 하고 혹시 엄마 도움 필요한 거 있으면 꼭 얘기해줘. 응, 알겠어, 엄마. 조심해서 할 테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여기 아직 에어컨이 안 나와서 많이 더울 텐데 얼른 들어가. 알겠어, 아들. 항상 열심히 살아줘서 엄마가 너무 고마워. 몸 조심하고 이따 집에서 봐. 장사할 가게를 수리하고 꾸미는데 드는 돈을 조금이라도 아껴보려고 땀 뻘뻘 흘려가며 아둥바둥 애쓰는 아들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세상을 살며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한 해 두 해 나이를 먹어가다 보니 살면서 어느 정도 돈은 있어야 하구나 깨닫게 됐죠. 돈 버는 재주가 없는 엄마를 만나 저렇게 고생하는 아들을 보니 엄마로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가게 오픈 날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픈 첫날에 아들 친구들이 몇 명 왔다간 이후로는 좀처럼 손님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부은 가게가 생각처럼 잘 되지 않자 아들은 티는 안 냈지만 내심 실망한 게 보였습니다. 제 앞에선 일부러 더 기운 넘치는 척 힘을 내보려고 했던 아들이지만
엄마 눈에는 아들 표정 속에서 숨길 수 없는 실망감이 보였습니다. 어떻게든 아들을 도와주고 싶어 제가 직접 길을 지나다니는 분들에게 하루 종일 전단지를 드렸고 근처 아파트들을 돌아다니며 현관문 앞에도 전단지를 붙였어요. 하루도 안 쉬고 꼬박 2달 정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제 덕분은 아니겠지만 조금씩 아들 가게에 손님들이 찾아와 주시더군요. 아들이 요리를 잘하고 손님분들에게 서비스도 잘 챙겨주면서 싹싹하게 잘하니 한 번 오신 분들은 꼭 다시 한 번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들 가게에 찾아와 주시는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고맙더라고요. 자기 자신한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 아들이 잘 되는 걸 바라는 게 모든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조금씩 아들 얼굴이 밝아지고 활력이 생기는 걸 보고 있으니 제 마음 속에 있던 근심 걱정들도 같이 사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아들 가게는 처음부터 대박이 나진 않았지만 조금씩 입소문을 타고 천천히 성장해 나갔습니다. 가게를 오픈하고 몇 년이 지나니 우리 동네에서는 어느 정도 이름난 가게가 되었고 항상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아침 일찍 가게를 준비하러 나가면 피곤할 만도 할 텐데 항상 힘이 넘치는 아들을 볼 때마다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고생만 했던 아들이 드디어 보상을 받는 것 같아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제가 종교는 없지만 정말 신에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이럴 때 쓰는구나 싶었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 저희 아들도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며느리를 처음 봤을 때 같은 여자가 봐도 참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푹 빠진 게 이해가 되는 외모였어요. 하지만 얼굴이 밥 먹여주냐는 말이 있잖아요. 며느리가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학교를 다니며 공부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집에서 놀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봤냐고 물어보니 별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일 하나 안 하고 살아도 될 만큼 사돈네가 부잣집인 것도 아니었는데 무슨 돈으로 지금까지 생활을 해왔는지 참 신기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며느리를 너무너무 좋아하니 아들이 행복하면 됐다고 생각해서 결혼을 반대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아들이 너무 사랑만 보고 결혼을 하는 게 아닌가 속으로 걱정은 되더라고요. 물론 상대의 조건만 따지고 속물처럼 결혼 상대방을 고르면 안 되겠지만 너무 사랑하는 감정만으로 결혼을 성급하게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며느리 나이가 30 가까이 됐는데 한 번도 제대로 된 일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과 며느리의 본래 인품이 어떤지 알 만큼 아들과 오랜 기간 교제한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급하게 전화가 와서 3일 정도 가게 일을 도와줄 수 있는지 저한테 물어보더군요. 알고 보니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 동생의 부모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셔서 급하게 일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더라고요. 부랴부랴 아들 가게로 뛰어가 밀려드는 손님분들을 상대하고 있는데 아니 며느리가 글쎄 인상을 쓰며 테이블에 떡하니 앉아만 있더라고요. 아니, 지혜야. 거기 앉아만 있지 말고 손님들 나간 테이블 정리라도 좀 해줄래? 손님들이 드시고 나간 걸 왜 제가 치워야 해요? 지혜야, 너 재현이 가게 도와주러 온 거 아니야? 오늘 일손이 부족해서 재현이 도와주러 온 거면 뭐라도 도와줘야지. 엄마도 지금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데 네가 식탁에 앉아만 있으면 어떡하니? 아니 어머니,
제가 종노릇 하려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제가 이런 일 하려고 재현 씨랑 결혼한 줄 아세요? 지혜야, 그게 무슨 말이야? 종노릇이라니? 너희 남편 가게가 바빠서 난리가 났으면 네가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다른 사람 가게도 아니고 너희 남편 가게잖니? 다른 사람이 먹고 간 그릇 같은 거 만지기도 싫다고요. 재현 씨 가게면 재현 씨가 알아서 해야지. 왜 저보고 굳이 여기까지 와서 도와달라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요. 지혜야, 너가 지금 다른 바쁜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집에서 쉬다가 나온 거잖아. 매일같이 일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직원 동생이 모친상 당해서 가게에 당장 일할 사람이 없으니 며칠간만 좀 도와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싫니? 당장 일할 사람이 없으면 재현 씨가 일할 사람을 어떻게든 찾아서 구해야죠. 전 이런 일 하기도 싫고 해본 적도 없다고요. 아니,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그래? 그냥 손님들이 사용한 그릇이랑 수저만 설거지하게 좀 갖다 놔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며느리하고는 도저히 대화가 안 되길래 조용히 아들을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이 엄마도 너가 바쁘다 해서 버스 타고 여기까지 달려와서 너를 도와주고 있는데 며느리가 저렇게 멀뚱히 앉아만 있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아들도 이 문제 때문에 조금 전에 며느리와 다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답답한 제가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며느리가 다 먹은 그릇이랑 수저 정리를 해본 적도 없다는데 엄마가 그걸 믿어야 되냐 물어보니 아들이 한숨을 푹 쉬며 하는 말이 결혼하고 이때까지 집에서 음식이며 설거지며 모두 아들이 도맡아서 했다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소리를 들은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며느리가 일을 하러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전업주부인데 결혼하고 몇 년 동안 설거지 한 번 해본 적이 없다니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가게가 조금 한산해지자 다시 며느리를 불러서 조용히 얘기를 했습니다. 지혜야, 난 너가 지금까지 어떻게 커왔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의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한단다. 그런데 너희 남편이 아침 일찍 나가서 밤 늦은 시간까지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고 집에서 눈만 붙이고 다시 일을 하러 나가는데 어떻게 그동안 요리며 설거지며 단 한 번을 안 할 수가 있니? 어머니, 저랑 재현 씨 결혼 생활에 그렇게 참견하는 거 아니세요? 재현 씨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겠죠? 이렇게 외모되는 여자랑 재현 씨가 같이 살려면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혜야, 정말 얘가 보자 하니깐 너가 뭐 미스 코리아만큼 예뻐? 그리고 진짜 배우들만큼 예쁘다고 한들 일 안 하고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몇 년 동안 설거지 한 번 안 한 걸 지금 자랑이라고 하는 거야? 자꾸 저한테 집안일 하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저희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한다고요. 왜 꼰대처럼 자꾸 잔소리를 하려고 하세요. 저는 재현 씨 만나기 전에는 더 좋은 대접 받으면서 남자들 만나왔다고요. 그러니 저한테 그런 소리 하시려면 더 이상 말 걸지 마세요. 아니, 세상에 내가 며느리한테 이 정도 얘기도 못한다는 거야? 너가 잘하고 있는데 내가 얘기를 꺼낸 거니?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지만 이건 정말 아니다. 정말 아니야. 그만 좀 하시라고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커지자 아들이 다급히 와서 며느리를 말리더군요. 며느리를 말리면서도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들을 보니 정말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한테도 너무 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평소에 자기 집에서야 둘이 어떻게 지내든 간에 오늘은 제가 아들 가게를 도와주러 왔고 자기 엄마가 숨도 제대로 못 쉴 만큼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데 테이블에 멍하니 앉아있는 며느리를 보고도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이럴 거면 너가 아무리 바빠도 엄마는 더 이상 너희 가게를 도와줄 수 없다고 말하고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쯤 아들이 몇 차례 전화가 오긴 했지만 너무 며느리한테 화도 나고 아들한테도 실망해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1년이 넘도록 며느리와는 어떤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며느리라면 자기가 잘못한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전화라도 한 통 오지 않았을까요? 저희 며느리는 어떻게 된 게 제가 먼저 연락을 안 한다고 본인도 1년이 넘게 연락 한 통이 없더라고요. 아들하고 가끔씩 저녁 식사를 할 때도 며느리는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들한테도 며느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굳이 물어보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변했을 거라고 기대도 안 했거든요. 그렇게 1년쯤 지난 어느 날, 아들이 미리 말도 없이 갑작스레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당연히 아들이 집에 찾아오는 게 반갑긴 반가웠지만 미리 찾아오겠다는 말 없이 밤 늦은 시간 갑자기 찾아오니 아들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곤 별다른 말 없이 저한테 엄마가 해준 따뜻한 집밥이 먹고 싶다고 하길래 아들한테 무슨 문제가 생긴 게 맞구나 직감했습니다. 걱정이 돼서 아들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니 눈가에 눈물 자국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싫어서 눈물을 닦고 들어왔겠지만 울어서 퉁퉁 부어버린 눈과 눈가의 눈물 자국들까지 제게 숨길 수는 없었죠. 아들 요즘 힘든 일 있어? 엄마는 항상 우리 아들 편이니까 엄마한테는 솔직히 다 얘기해도 돼. 엄마 사실은 그게 다 큰 아들이 제 품에 안겨 서럽게 울더군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제 품에 안겨서 우는 아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제 품에 안겨 한참을 펑펑 울다 울음을 조금 그친 것 같길래 아들에게 조심스레 무슨 일인지 물어봤습니다. 재현아, 무슨 일이길래 그래? 누가 너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 엄마가 어떻게든 도와줄 테니까 엄마한테 무슨 일인지 얘기해 줄래? 지혜가 나랑 도저히 같이 못 살겠대. 나는 아직 우리 지혜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나랑 같이 살 이유가 없대. 그게 무슨 말이야? 너랑 같이 살 이유가 없다니? 결혼을 해서 같이 사는데 꼭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거야? 내가 더 이상 지혜가 원하는 만큼 돈을 못 벌어다 주니까 내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하나 봐. 장사가 예전만큼 안 된다고 이혼을 하자는 거야? 지혜, 이 애가 정말, 아니 너가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지혜를 때린 것도 아니고 장사가 예전만큼 안 된다는 진짜 그 이유 하나 때문이라고? 응, 자기는 가난한 사람이랑 같이 살 자신이 도저히 없대.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죠.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 아들 재현이를 사랑한다 하고 어떤 어려움도 잘 극복해가며 백년해로 하겠다 했는데 우리 아들 장사가 예전만큼 안 되니 더는 같이 못 살겠다니요. 그때 아들 가게를 도와주러 갔을 때 바쁘게 움직이는 저를 테이블에 앉아 멀뚱히 쳐다만 보던 며느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보통 여자애가 아니라는 걸요. 결혼 전에 우리 아들을 사랑한다고 했던 것, 어떤 어려움도 잘 극복하겠다고 한 것들도 모두 아들이 벌고 있는 돈을 얻기 위해 철면피처럼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정말 사람이 무서워지기 시작하더군요. 정말 악녀도 이런 악녀가 세상에 있을까요? 엄마, 나도 내 가게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줄 몰랐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외식 자체를 아예 안 하니까 버틸 수가 없어. 재현아, 그래도 요즘 TV 보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백신을 열심히 만들고 있다던데 몇 달만 더 버텨보면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지 않을까? 내가 가게가 잘 되더라도 하나만 했어야 했는데 대출받고
무리하게 3호점까지 늘리다 보니까 월세, 대출, 이자에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 그리고 사실 가게들도 이미 다 내놨거든. 권리금이라도 받아야 대출을 갚기라도 할 텐데 코로나 때문에 장사를 새로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없어서 이것도 쉽지가 않아. 그럼 엄마가 너 처음 가게 오픈할 때처럼 전단지라도 좀 돌려볼까? 아니야. 사람들이 외출 자체를 안 하는데 뭘. 특히 우리 가게는 저녁에 술 드시러 오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저녁엔 손님이 아예 끊겼어. 나도 여기까진 가봐. 아들 힘들더라도 안 좋은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돼. 엄마가 혹시나 걱정돼서 그래. 음식 장사 말고 다른 거라도 뭐든지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깐 절대 희망은 잃지 말고. 내가 음식이 맛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초심을 잃고 손님들한테 불친절하게 한 것도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너무 억울한데 지혜마저 내가 예전처럼 돈을 못 벌어오면 나랑 못 살겠다고 하니까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엄마 찾아왔어. 이때까지 재현이 너가 다른 직장인들보다 더 벌어다 준 건 생각 못하고 잠시 가게가 어려워졌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야. 다 무능력한 내 잘못이지 뭐. 내가 결혼할 때 지혜한테 있던 빚까지 싹 다 갚아줬는데 내가 어려워졌다고 날 버리는 걸 보면 여자 보는 눈이 없던 내 잘못 아니겠어. 뭐, 너가 지혜한테 있던 빚까지 갚아줬다고? 너 엄마한테 그런 말 안 했잖아. 빚 갚아주면서까지 그렇게 지혜랑 결혼이 하고 싶었던 거야? 아들이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단 걸 모르고 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한심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예전만큼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긴 했어도 이 정도인 줄은 몰랐거든요. 부모가 돼서 지금까지 아들을 제대로 도와준 적도 없고 아들 가게가 잘 되나 안 되나 관심도 제대로 못 쓰고 있었던 엄마라는 생각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이 경제적으로 잠시 어려움을 겪는다고 바로 이혼하고 떠날 준비부터 하는 며느리가 너무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났습니다. 부부가 같이 살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같이 이겨내고 헤쳐나갈 생각을 해야지 남편을 바로 버릴 생각부터 하다니요. 100번 양보해서 며느리 말대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들 탓이라고 해요. 그러면 아들이 열심히 일해서 벌은 돈으로 결혼 전에 있던 빚도 아들이 탕감해 준 건 왜 모른 척 할까요? 저도 참 미련했죠. 아들이 이런 대접을 받으며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결혼 생활 내내 일 한 번 한 적 없고 쭉 가정주부로 지냈으면서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바쁘게 일하는 아들한테 따뜻한 아침밥 한 번 해준 적 없는 여자를 아들이 모시고 살고 있다곤 얼마 전까지 생각도 못했으니깐요. 저는 아들 부탁대로 제 아들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줬습니다. 아들한테 잠시 먹고 있으라고 하고 잠시 밖으로 나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가게가 잠시 어려워졌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아들을 버리려는 건지 정말 물어나 보고 싶었거든요. 지혜야, 잠시 통화 좀 가능하니? 어머니? 그동안 연락 없으시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진짜 무슨 일 때문에 연락했는지 몰라서 묻는 거야? 저는 잘 모르겠네요, 더. 그동안 연락 없으시길래 앞으로 저한테 볼 일 없으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웬 전화세요? 지혜야, 너랑 싸우려고 전화를 한 게 아니야. 너한테 정말 묻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 뭔데요? 말씀해보세요. 너 우리 재현이랑 같이 못 살겠다고 이혼하자고 했다면서? 재현 씨는 그걸 또 어머니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이혼하는 건 재현 씨랑 저랑 알아서 할 일인데 그걸 왜 어머니한테 말을 한대요? 아니, 너 정말 재현이랑 이혼하려는 거 맞아? 네, 저 이 짐도 다 싸놨고 내일 아침이면
집에서 나갈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단지 재현이 가게가 어려워져서인 것도 맞고 네, 당연하죠. 남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데 여자가 붙어 있길 원하는 거세요? 아니 지혜야 너 재현이랑 결혼한 것도 다 재현이 돈만 보고 결혼했던 거야? 결혼하기 전에는 재현이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했고 살면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가며 잘 살아보겠다면서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니? 아니, 어머니. 그럼 제가 결혼하기 전에 어머니 보는 자리에서 재현 씨 돈 보고 결혼하는 거라고 사실대로 얘기할 순 없잖아요. 다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여자가 남자 능력 보고 결혼하는 게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결혼을 돈만 보고 할 수가 있어? 진짜 재현이를 좋아하는 마음 없이 순전히 돈만 보고 결혼을 한 거라고? 저기 어머니. 어머니, 아들이라 생각하지 말고 냉정하게 저랑 재현 씨 한번 보세요. 제가 뭐가 부족해서 재현 씨 같은 남자랑 결혼을 했겠어요? 저 진짜 인기 많았어요. 저 만나려는 남자들이 줄을 섰다고요. 재현 씨가 솔직히 잘생기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키가 크기라도 해요. 재현 씨보다 훨씬 잘생긴 남자들이 저한테 결혼하자고 했는데도 제가 재현 씨를 왜 선택했다고 생각하세요? 다 아시면서 자꾸 물어보지 말고 그만 전화 끊으세요. 더 할 말 없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몇 년간 살아온 정이 있지 한순간에 네 남편을 그렇게 버릴 수가 있어? 장사라는 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잖아. 안 그래? 아니, 지금 재현 씨 빚낸 거 갚기도 빠듯한 상황이신 거 진짜 몰라서 그러세요. 제가 왜 재현 씨 빚 갚아주려고 일하러 나가야 돼요? 전 지금도 재현 씨보다 더 능력 좋은 남자들 잘 만날 수 있는데 제가 굳이 왜요? 그리고 그때 재현 씨 가게에서 저한테 자비라라고 하셨을 때부터 이미 이혼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 그게 어떻게 자빌이야? 아무리 공주처럼 컸어도 그렇지 남편 가게 잠시 도와주는 게 자빌이라고? 네가 이때까지 집에서 놀고 먹은 것도 다 재현이 돈으로 그랬던 거 아니야? 아니, 재현 씨 말고도 저한테 돈 벌어서 갖다 줄 남자들 많다니까요. 그만 구질구질하게 구세요. 어머니, 저 아직 젊어요. 제 손 하나 까딱 안 하게 만들어주면서 알아서 돈 벌어다 줄 남자들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고요. 지혜야, 너가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아직 몸 멀쩡한 30대인데 아들 가게가 다시 예전처럼 잘 될 때까지 몇 달만이라도 일을 하면 안 되는 거니 같이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잖아. 아니, 왜 저한테 일을 하러 나가라고 하시냐고요. 저는 그렇게 하기 싫다니까요. 어머니께서 재현 씨 가게 월세랑 대출 이자 다 내줄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 거냐고요? 너 그럼 결혼 전에 재현이가 너 빚 갚아준 것도 다시 내놓고 가렴. 그때 재현이가 너 빚 갚아줄 테는 좋다고 하다가 지금 잠시 재현이가 어려워지니까 뭐 다른 남자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고. 너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사람의 탈을 쓴 악마지. 아니, 똑같은 말 몇 번씩 하게 만들지 마시고 2번 다시 연락하지 마세요. 재현 씨 말고도 제 빚 갚아준다던 남자들 많았다고 몇 번이나 얘기해요. 다시 전화 걸면 그땐 더 이상 어머니라고 안 부를 거고 남이라 생각하고 그냥 반말할 거니까 망신 당하기 싫으면 전화 걸지 마세요. 장사라는 게 계속해서 잘 되기만 하라는 법이 있나요? 누구나 살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게 인생 아닌가요?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도 인생인 거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며느리도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일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다고 평생 일을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아들 가게가 다시 매출을 좀 회복할 때까지만이라도 생활비 정도는 벌어올 순 있는 거 아닌가요? 거기다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아직 아기도 없으니 충분히 일하러 나갈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하고요.
밤낮 없이 몸이 부서져라 바쁘게 움직이는 우리 아들한테 따뜻한 아침 한 번 차려준 적이 없는데 도대체 하루 종일 집에서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물론 여자가 무조건 남편 아침밥을 차려줘야 한다는 그런 법은 없지만 적어도 남편이 주말도 없이 바쁘게 일을 하고 본인은 가정주부라면 아침에 밥 든든히 먹고 힘내라고 아침밥 정도는 차려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요즘 이런 말 하면 젊은 친구들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말을 하냐 할 수 있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건 아닌 거지요. 결혼을 하고 나서 우리 아들이 며느리한테 돈 한 푼 가져다 주지 않은 것도 아니고 1년 365일 정말 최선을 다해 일을 하며 다른 직장인들보다는 많은 돈을 벌어다 줬는데 한순간 아들 장사가 어려워진다고 우리 아들을 버리겠다니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건 제가 엄마라서가 아니라 정말 같은 사람 대 사람으로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그리고 며느리와 마지막 전화를 하면서 차라리 이런 여자랑 살바해야 아들 혼자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처럼 이혼이라는 게 큰 결점이 되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며느리의 외모만 보고 인품이나 성격이 어떤지 잘 알아보지 않고 섣불리 결혼을 결심한 저희 아들한테도 잘못이 있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는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결국 아들은 빚을 진 채 가게들을 정리했고 빚을 갚아 나가기 위해 택배 일을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며느리와는 이혼을 했고요. 정신적으로 말도 못할 만큼 괴로울 텐데 그런 내색 없이 묵묵히 택배 일을 하러 새벽 일찍 출근하는 아들을 보니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모처럼 주말에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 시내에 나갔습니다. 북적거리는 시내 인파 속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이더군요. 멀리서 봤지만 한눈에 알아차렸습니다. 제 며느리였죠. 옆에 남자 팔짱을 끼고 걸어가고 있는데 옆에 남자도 굉장히 낯이 익은 사람이었습니다. 뚜렷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분명 어디선가 제가 본 적이 있는 남자였거든요. 제 아들과 이혼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다른 남자 팔짱을 끼고 시내를 걸어 다니는 며느리를 보자 뭐라 할 말을 잃었습니다. 기가 차더라고요. 이 좁은 동네에서 어떻게 그렇게 낯짝 두껍게 남자 팔짱을 끼고 다닐 수 있는지 너무 놀라웠습니다. 친구들을 만나 같이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도 머릿속에는 오늘 봤던 그 광경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분명히 며느리 옆에 있던 남자를 본 적이 있는데 생각이 날 듯 안 날 듯 저를 계속 괴롭히더군요. 그리고 그날 저녁 잠에 들려고 누웠는데 문득 오늘 본 그 남자의 어릴 적 얼굴이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랑 친한 아는 언니의 아들인 용수였어요. 저희 아들보다는 2살이 많았고 저희 아들과는 직접적으로 친분이 있던 사이는 아니었지만 용수 엄마랑 저는 매일 저녁 목욕탕에서 얼굴을 보는 사이였거든요. 한 달에 한두 번씩 따로 밥을 먹을 만큼 친한 사이였어요. 저는 그 언니한테 혹시 아들 사진을 보내줄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닌 밤중에 아들 사진을 보내달라 하니 그 언니도 몹시 놀랐나 봐요. 자기 아들 사진을 왜 달라 하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니 혹시 자기 아들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물어보더군요. 잠시 꼭 확인해야 할 일이 있다며 다시 한번 아들 사진을 보내줄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갑자기 우리 아들 사진은 왜, 무슨 일이길래 이 시간에 우리 아들 사진을 보내달래? 못 보내줄 건 없는데 너무 궁금하잖아. 언니, 내가 오늘 시내에서 언니 아들 닮은 사람을 봤는데 긴가민가해서 그래. 용수 어릴 때만 보고 못 본 지 10년도 더 됐으니까 얼굴이 가물가물하더라고. 아, 오늘 시내에서 우리 아들 본 것 같은데 헷갈려서 그랬던 거야? 난 또 무슨 일이라고 별일 아니네. 알겠어. 우리 아들 사진 보내줄게. 근데 너무 늦은 시간에 물어본 거 아니야? 난 또 무슨 큰일 있는가 싶어. 순간 걱정했잖아. 혹시 오늘 본 남자가 용수 맞으면 언니한테 꼭 해줘야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잠시 후 언니가 휴대폰으로 용수 사진을 보내줬고, 사진을 보자마자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오늘 며느리랑 팔짱을 끼고 시내를 돌아다니던 남자가 언니네 아들 용수라는 것을요. 언니, 진짜 내가 이걸 언니한테 어떻게 말해줘야 할지 모르겠는데 오해 안 하고 들어줬으면 좋겠어. 무슨 얘기길래 그래? 뭔데? 용수가 너한테 오늘 뭐 잘못이라도 했어? 아니, 용수가 오늘 어떤 여자랑 팔짱을 끼고 시내에 걸어 다니더라고. 그게 왜? 다 큰 남자애가 여자랑 데이트하는 게 뭐가 문제라고 그래? 그 여자가 우리 며느리였던 여자니까 그렇지. 뭐라고? 그 언니도 우리 아들이 이혼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들의 결혼식도 왔었던 언니거든요. 우리 아들이 못된 악녀를 만나 버림받은 얘기를 굳이 여기저기 떠들고 다닐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자세한 얘기는 안 했지만 며느리와 안 좋게 헤어진 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참 영악한 게 그 언니네도 저희 지역에서 부자라고 소문이 난 언니였습니다. 남편이 몇 년 전 사업이 대박나서 돈을 쓸어 담고 있다는 소문을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였거든요. 저희 동네가 서울처럼 큰 도시가 아니다 보니 몇 달이 건너면 서로 다 아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소문이 굉장히 쉽게 퍼지거든요. 아니, 며느리가 얼마 전에 너희 아들 재현이 버리고 도망갔다고 안 했어? 맞아. 근데 내가 괜히 내 입으로 우리 아들 치부를 말하는 것 같아서 언니한테 자세하게 얘기를 안 했었거든. 내가 언니 아들 용수의 연애에 참견하는 게 주제 넘는 일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진짜 용수를 위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그 여자가 너희 아들한테 무슨 짓을 저질렀길래 그래? 언니, 용수가 그 여자 데리고 오면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 절대. 저는 그간 저희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얘기했습니다. 밤 늦은 시간에 2시간 넘게 통화를 했습니다. 처음 저를 만나러 와서 세상 다나하고 참한 여자인 척 연기를 한 것부터 시작해서 결혼 생활 내내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 안 했던 일과 아들 가게를 도와주러 갔을 때 생겼던 일, 그리고 아들이 장사가 어려워지기 시작하자 한순간도 고민하지 않고 바로 아들을 버렸고 그 다음 만난 남자가 언니네 아들인 용수라는 사실을요. 거기다 제 아들이 며느리가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빚까지 갚아줬다는 사실을 얘기하자 너무 놀라 가슴을 들썩이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까지 들렸습니다. 지금 며느리가 언니네 아들을 만나는 이유도 모두 언니네 돈을 노리고 하는 짓이라고, 정말 뱀 같고 여우 같은 여자니까 어떻게 해서든 언니 아들을 말려야 한다고 했죠. 언니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기 쉽지 않은 얘기였을 텐데 자기 아들을 위해 용기 내서 얘기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조만간에 밥이라도 한 번 살 테니 다시 연락을 준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쯤이었을 겁니다.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오더군요. 그런 말을 해줄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 당연히 저한테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루 만에 연락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아줌마 당신 미쳤어? 이미 당신 아들하고 다 끝난 사이인데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나든 말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무슨 상관이냐고. 지혜야, 너 아무리 우리 아들하고 이혼하고 끝이 난 사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시모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니? 아줌마 정신 차려. 너 내가 당신 시모 대접해주고 싶어서 해준 줄 알아? 가게 다 망했어. 길에 나앉게 생긴 당신 아들이나 신경 쓸 일이지. 내가 누굴 만나든 말든 당신이 뭔 상관이냐고. 앞으로 내 시어머니 되실 분한테 무슨 얘기한 거야? 무슨 소리를 했길래 내 남자친구가 나한테 그렇게 심한 말을 하냐고. 그 언니는 널 며느리로 삼을 생각이 전혀 없던데 어떻게 그 언니가 네 시어머니가 될 수 있니? 난 그냥 그동안 우리 아들한테 있었던 일들을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야. 뭐가 잘못됐니? 너가 떳떳하면 아무 문제 없을 텐데 뭐라도 찔리는 게 있었나 봐. 내가 당신 아들 버리고 돈 많은 남자 만나니까 심술이라도 난 거야? 꼰대처럼 남의 인생에 간섭하지 말고 당신 인생이나 똑바로 살아. 어디서 없는 애기를 지어내서 남의 혼사를 가로막으려고 드는 거야? 당신 진짜 천벌 받을 줄 알아. 지혜야, 정신 차리렴. 난 사실대로만 얘기했어. 너가 남자 돈만 보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닌다고 사실대로 얘기했는데 내가 못할 말이라도 했다는 거야? 한 사람 인생만 망쳤으면 됐지. 왜 또 죄 없는 남자 인생을 망치려고 들어?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도 조금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갈아치우고 또 다른 남자 만나려고? 너 지금 어디야? 내가 진짜 찾아가서 가만 안 둘 테니까 어디냐고. 네가 우리 아들하고 결혼 생활하면서 시모 집에 언제 한번 찾아온 적이 있어야 우리 집이 어딘지나 알지. 정말 인생 그렇게 살지 말아라. 언젠가는 다 너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어. 저는 그날 며느리와 통화했던 걸 다 녹음해서 언니네한테 보냈습니다. 언니 아들 용수가 만나고 있는 여자의 본 모습이 이러니 절대 속으면 안 된다고 다시 신신당부를 했죠. 그 다음 며느리는 어떻게 됐냐고요? 자기 아들 말고 다른 잘난 남자 만나는 걸 제가 시기 질투해서 거짓말을 하고 모함을 했다며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이 지역 토박이고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언젠가는 제 귀에도 들어오리라는 걸 모르고 있었나 봅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 전혀 후회가 없습니다. 제 아들이 며느리한테 받은 상처를 다른 누군가가 또 받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옛말에 사람은 고쳐 쓰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이럴 때 쓰라고 만든 표현 같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며느리가 어떤 남자를 만나고 다니든 말든 신경을 쓰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며느리 말대로 제가 남의 인생에 주제넘게 간섭하는 꼰대인 걸까요? 저는 여전히 며느리한테 이용만 당하고 버림받은 우리 아들 생각만 하면 아직까지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아마 평생 죽을 때까지 씻을 수 없는 가슴 속 상처, 그리고 흉터로 남아있겠죠.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의 자녀분들이나 손주분들이 결혼을 하신다고 하면 상대방의 외모보다 꼭 상대방의 인성을 잘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들이 원하는 결혼이었고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행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여자가 어떤지 깊게 알아볼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모두 제 실수이기도 하겠죠.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엔 부디 이런 일 없이 늘 행복한 웃음이 끊이질 않길 바라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